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한술 기자, 여야 입장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국회를 참칭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의결 절차 없는 의장 개인의 청구이기에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만약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최종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였고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논리로 공소기각해 면죄부를 줬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억지 트집이라며 헌재가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임명 보류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의 절차적 문제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박지혜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은 국회법 10조에 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 이렇게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단순히 야당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법관들이 한 3,400여 분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법 연구회 네. 이분들은 전체 구성을 봤을 때 한 3%가 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헌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8명 가운데 3명 정도 되고 또 1명을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 마은혁 후보자까지 합하면 4명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네. 측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누굴 만나서 뭘 얘기를 하고 뭘 읽느냐 이런 생각을 볼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 안에서 본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이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자신이 왼쪽에 있다고 자랑삼아 그렇죠. SNS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SNS상에서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관련해서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 봤을 때 김어준 씨나 아니면 김재동 씨 이른바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봤을 때 우리법 연구회 그 회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보면 여동생이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에 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을 공유한 어떤 모임을 같이 했었던 적도 있고 또 주변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네. 역지사지했을 때 야당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특정 어떤 연구회 그런 서클 모임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분명히 반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들었다. 제포한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 절차에 없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시도를 하니까 이 사법 질서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도 법률가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봤을 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법률가들이 봤을 때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이미 결과가 좀 예상되어지고 네. 또 그것을 국민의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세요. 재판관이 8명인데 이 결정이 나려면 이 8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의 의견이 일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3명 보고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5명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5명이 전원 똑같은 의견을 내더라도 이 결정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탄핵 심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왜 다른 재판관들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이라든지 이미선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문영배 안 되니까 또 다시 이미선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핵심 구성의 원리가 다양성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이 보수 성향도 있지만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헌법재판관들을 구성할 때 이 어떤 성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그렇듯이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3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더 존중하기 위해서 비법률가도 이 재판관으로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재판을 좀 불복하기 위한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야당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민과 청년 중심의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잘 계십니다.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을 구해내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금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러한 일에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헌법상의 내란 제명을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합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선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 그리고 청년 중심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달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네.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그 당일날 상황만 좀 알고 있지만 네. 그 계엄이 왜 비상 대권이 발의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맥락을 보고 싶은 거죠. 그 예. 맥락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히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호인이 하겠지만 예.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일종의 여론전의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탄핵을 당한 이유가 거리에 봤을 때 광장을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세력이 다 차지했다고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리고 이게 불가피한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29번의 탄핵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서야 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최초로 헌정 초유의 네. 감행 예산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주는 게 사실상 민주당이 도리어 내란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이 일련의 상황들을 어떤 직시하고 현상을 제대로 알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민 변호인단은 법리적 성격에 더해서 어느 정도 여론 동원의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 게 내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아닌지 요거를 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는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 그런 결론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작년 11월 19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 뒤인 12월 9일 날 국민의힘은 조한창, 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 이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명기를 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합의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후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생겨버리니까 이때부터 이 헌법재판관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유야무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이 증거를 보고 심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해라라는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임명 보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의 결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당 주장의 취지는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배경이 뭘까요? 이게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선관위도 구인 체제고요. 네. 헌법재판소도 구인 체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선관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3인 추천, 그다음에 대법관이 3인 지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 나머지 사람을 또 다시 임명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재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 3인과 대법원장 3인 지명, 그다음에 대통령 그 이후에 임명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헌재가 대단한 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 관련해서 무효로 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권위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임명은 단순히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상권 분립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에서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는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과거 이력 문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런 비난을 국회의원답게 법률가답게 하려고 했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보이콧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언론에 대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형적인 법기술자라든가 법꾸라지 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왜 만듭니까?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면 되는데 이건 상권 분립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원칙을 주장하잖아요. 보통 여야 합의라는 원칙을 주장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의로 임명을 하라고 말하면은 이거 여야 합의 같은 그런 논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도 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 중에서 어떤 근거로 정계선 재판관부터 먼저 임명을 한 거죠? 마은혁 재판관은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린 거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법 질서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시 주 2회 열립니다. 핵심 증언을 했던 군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출석할 전망인데요.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들 앞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들어보시죠.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자, 화요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 신문으로 나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인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방어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상적인 변호인이 어떤 피의자에게 조력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출석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요. 네. 많은 법률가들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뭐냐면 이게 조직범죄인데 결국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아래 중요 가담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 가담자들의 모든 진술을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일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체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원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통화를 통해서 직접 지시받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정반적인 어떤 일관적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판부가 따져보는데 결국으로 모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녹음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또 이게 탄핵 심판 말고도 이미 형사소추와 관련돼 가지고 증언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그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의문입니다. 네, 대변님,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방어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홍장원 1차장 차장의 진술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를 뭐 체포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그냥 싹 잡아들여라 이번 기회에 정리하라 했지만 여인형 그 명단에 대해서는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네. 얘기가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계엄이 있는 다음 날 그 아침에 그 국정원장에게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다 떠나서 여야 국회에서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을 불렀다. 그렇다고 하면 가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이 왜 이재명 대표에 가서 이 저간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국정원장과의 어떤 질실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를 충분히 보고했다. 그렇지만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고 들은 바 없다. 그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사령관이 처음에 진술을 하게 된 곳이 또 국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두 분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었죠. 거기에서 처음에 얘기는 뭐냐면 인원과 요원이라고 했고 의원은 도리어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이냐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것들은 뭐 맥락상에서 보겠지만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이 일치하고 나머지 분들의 진술과는 결이 다른 만큼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만 반론을 드리면 12월 4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상계엄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항의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을 어겼나 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여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내일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에 이어서 두 번째 접견인데 5선인 나경원 의원도 동행을 한다고 해요. 이 여당 지도부의 접견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게 지도부 전체가 접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교 선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이 영입이 됐을 때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어떻게 보면 추천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석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업어 키웠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의 대통령의 상황은 직무가 정지돼 있고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가서 뭐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큰 거를 뭐 기획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는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과도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에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 AI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혼란스러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수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게 뭐겠습니까?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챙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추경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장을 서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얼마 전만 해도 금투세 유예 사실 저희 민주당은 유예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야 합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고 민생회복지원금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1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 때문에 트집을 잡아서 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나 이것마저도 처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어떤 보수의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네. 취해서 어떤 국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거면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먼저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그것도 들어보시죠.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예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묻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 내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연일 이 실용주의, 경제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콩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보면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을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입을 싹 닦을 겁니다. 왜냐? 사례가 있죠.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지난 대선 때 굉장히 그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그거 봤을 때는 또 강령으로 넣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을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문시장 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존경한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흥미어 백미어 좋은 얘기는 다 하시겠죠. 하지만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입법부잖아요. 예.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적으로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다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어떤 심기 그쪽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노란 봉투법이나 아니면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되 그러니까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시면서 변신을 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잠룡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신이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는 큰 산을 좀 넘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이제 법정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잘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는 이유가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는 이제 법원에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이미 일괄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국들이 강력 반발하며 벌써부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해 사실상 국제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엔 추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합니다.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 관세는 10%로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때문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실히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thinking in terms of 25% on Mexico and Canada because they're allowing vast numbers of people. Canada's a very bad abuser also. Vast numbers of people to come in and fentanyl to come in. 대상국들은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약 22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멕시코와 공동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관세와 다른 수단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소비자들이 과일, 채소, 육류, 자동차, 가전 등에서 더 비싼 가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발도 쏟아졌습니다. 자동차와 석유업계 철강 노조 등은 관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 언론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며 미국민에게 피해를 줄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3대 무역국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오전에 끼었던 짙은 안개가 대부분 거치고 예년을 웃돌며 오늘 비교적 추위도 덜한 편인데요. 내일 절기 입춘을 기점으로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 밤부터 일부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까지 불며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충청과 호남, 제주에 잦은 눈비 소식 있는데요. 특히나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